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IITP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데이터 PM을 맡고 있는 이현규입니다. 먼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시사저널 이코노미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지금 오늘 가지고 나온 주제는 지금 인공지능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쓰이고 있고, 앞에서도 카플란 교수님 같은 경우 그 미래의 그 희망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고, 이대열 교수님은 그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한테 확보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미래의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쓰는 사람, 양쪽에 많은 노력과 서로의 인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당연히 우리한테 확보될 거라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인공지능, 특히 이 자극적인 요소로서 인공지능을 받아들인 것이 알파고지 않습니까? 알파고에서는 인공지능이 세계 최고의 그 바둑 고수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인간이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성능을 보이는 모든 기술들이 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치가 기본 출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몇 개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이런 수준의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현장에서의 인공지능은 아직 우리 인간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한 상태인데,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수준을 가진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수준의 인공지능이 당연히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실망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인공지능, 이렇게 멋진 미래를 보여주는 인공지능을 확보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는 사실은 그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인공지능이 이러한 최고의 기능과 국가의 경쟁력까지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도 마찬가지 것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그 우리의 노력에 대한 얘기를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멋진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특히나 국가의 경쟁력에서는 산업체의 경쟁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산업체에서 인공지능이 제대로 쓰이고 제대로 의미 있게끔 만들어지는 이런 시스템이 그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를 위해서 이제 이따 오후에 많은 세션들을 통해 가지고 산업체 현장에서의 인공지능의 현황을 보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적절한 밑바닥에서부터 조금씩 발전하는 이런 과정에 대한 기다림, 인내, 이것들이 아마 여기 그 세션을 듣는 많은 분들께서 좀 한 번쯤 감안해 보셨으면 하는 기대치에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인공지능의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그 다양한 변화들을 저는 몇 가지 측면에서 좀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의 변화라고 했는데, 이거는 인공지능이 개별적인 산업 쪽에서 전체적인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인공지능이랑 요소적인 기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즉 미래상에서 봤었을 때 우리도 이렇게 가고 싶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기 위해서 또는 어느 정도의 위상이기에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들을 좀 주고받고 싶고, 두 번째 얘기는 이제는 산업이라는 요소보다는 이제는 국가의 경쟁력 측면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 측면에서 최근에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패권 경쟁, 이런 측면의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 오가고 있는지 얘기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소위 인공지능을 산업화시켜 가지고 또는 사업화시켜서 가장 큰 소득을 보고 있는 메이저들, 특히나 그 미국 기업 중심의 테크 자이언트들, 이들이 인공지능의 기술적인 부분의 요소별로 어떻게 산업에 그 스며들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해당되는 산업에 스며든 인공지능이란 요소를 갔었을 때는 이상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측면이고,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는 것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우리도 같은 형태로 갈 수 있는가, 이것이 제가 사실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먼저 그 여기서는 IT라는 표현을 썼는데, IT에서도 이제는 거의 뭐 인공지능의 요소가 거의 대부분일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전 세계 그
이 기업 산업 분야 쪽에서의 어떤 최고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어떤 순위들을 쭉 늘어놓은 것입니다. 201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지금 하늘색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 우리로 치면은 굴뚝 산업, 전통적인 산업들입니다. 이런 전통적인 산업들이 보통 30년, 50년, 심하게 100년 이상의 엄청난 노력 끝에 세계 최고의 위치 탑 5까지 오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IT 기업들이 조금 간간히 끼어드는 정도의 수준을 보였는데 2016년 이후로 쭉 보면은 이제는 소위 말하는 굴뚝 산업에 해당되는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 쪽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주황색으로 보이고 있는 소위 말하는 IT 기업들이 탑 5를 계속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는 2018년까지 나오지만 이 마지막에 해당되는 5등에 해당되는 페이스북이 테슬라로 바뀐 현상만 바뀌고는 테슬라 역시 IT 기업입니다. 전체가 다 IT 기업이 전 세계 그 탑 5를 계속 유지하고 이젠 그들 간의 순서가 바뀌고 그들의 매출의 규모 또는 이익의 규모만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상입니다. 이들이 이런 힘을 가지게 되는 역할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사용자 접점이었습니다. 데이터, 사람들이 생활하는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많은 행동과 이런 요소들에서 사용자가 액션을 취했을 때 그것을 가장 빨리 취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용자, 소위 말하는 사용자 접점에 해당하는 휴대폰이라든지 뭐 각종 그 단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그 사용자 접점을 몇십 년 걸려서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걸 이룩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페이스북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페이스북의 왓츠앱 같은 경우도 한 4년 만에 4억 명에서 그런 그 액티브 사용자를 만들어내 가지고 이 사용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트렌드나 경향, 의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먹거리를 요소로서 연결시키는 플랫폼을 완성시키는 이런 것들이 IT 기업들이 주로 가졌던 강점들인데, 이 강점들이 현재 모든 산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이들은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인공지능 기술의 새로운 것들을 연구개발함으로써 점점 기존 산업과는 차별화를 더 시키면서 수익성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개별적인 산업 분야 쪽으로 굳이 나눠서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을 보죠. 전통적인 그 완성차 업체에 해당되는 벤츠 또는 뭐 렉서스, BMW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 주로 어떤 얘기를 듣죠? 이제 우버, 테슬라, 구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버 어때요? 자기가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가지고 자기가 수익화를 시킴으로써 최고 위치에 이른 회사고요. 테슬라, 전 세계 어느 자동차 완성차보다도 기업 가치에선 최고의 위치에 이미 등극했어요. 하지만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인가요? 가장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미래의 포텐셜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시장의 규모, 시장의 가치 측면에서 기술적 리더십과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매출은 사실 완성차 업체가 대부분 가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가장 중요한 꼭지로 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차별화된 기술력이란 요소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한 게 구글은 아예 자동차 근처도 가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들이 R&D 요소들을 자율자동차가 됐든 뭐 이 차량과 관련되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AI 기술적인 요소들을 개발하고 이거를 특화를 시켰어요. 실질적으로 자율자동차 쪽에 관계되어 있는 특허에 굉장히 많은 포션, 뭐 예전에는 한 80%, 90% 얘기까지도 있었지만 특허를 거의 독점적으로 구글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큰 득을 보는 사람은 구글 같은 곳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자동차 시장의 미래를 굉장히, 특히 완성차 업체에서는 어렵게 만드는 거고, 특정 뭐 유럽의 어떤 그 자동차 회사 회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애플의 팍스콘 같은 역할을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도 할 정도가 이제 자동차 세계 시장 쪽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그 마트 쪽 보면은 뭐 월마트, 그다음에 코스트코라든지 또 타겟 뭐 등등 정통적인 이 쇼핑 센터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건 뭐죠? 아마존 얘기면은 이제 전 세계 이미 끌고 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알리바바가 다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 이젠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졌던 거는 피지컬하게 이 쇼핑의 몰을 만드는 형태가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와 가장 큰 판매를 일으키고, 심하게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뭐 11월 11일 이런 광군제 행사를 통해서 그 순간에 일으키는 매출액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그 매출액까지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심하게 커서 최근에는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엔트 파이낸스라든지 이런 알리페이에 관련되는 요소를 세계 엄청나게 놀란 규모의 IPO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지만 중국 정부의 그 방해로 인해 제재로 인해 가지고 중간에 멈추는 이런 일도 실제로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 쪽의 그 비즈니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제와 관련 경우도 전통적인 카드 비즈니스에서 이제는 페이팔이라든지 알리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간편 결제에서부터 월릿이라는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돈의 흐름의 모든 곳에서 마지막 부분을 다 감시하거나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송 마찬가지로 컴캐스트라든지 버라이전 이런 요소들에서 이제는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등장하고 있고, 지금의 경쟁은 이제 넷플릭스조차도 유튜브에 의해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고, 그를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뭐 골든아워라고 생각하는 저녁 식사 후에 뉴스 시간 7시 8시간 요 골든아워 때에 시청률 관점으로 치면 최고 1등이 지금 유튜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이제는 단순히 조그마한 비디오 클립 수준에서 넘어서 이제 채널, 비디오 TV 채널까지도 이미 진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산업체 쪽에서 IT 쪽에서 계속 두드러지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국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이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 국가 전략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술 개발과 산업체 확산 이것들을 위한 계획 세웠고, 그다음에 지금 실행하고, 저도 그 실행하는 그 와중에 같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국가적인 전략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서 뭐 예를 들어서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산업체에다 집어넣는, 스며들게 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입장에서 저희가 우리의 전략적인 부분을 되돌아보자면은 이론적인 부분이나 학문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활성화돼서 굉장히 다양한 높은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문제는 산업체 쪽으로 가면 오히려 암울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오히려 이전보다 더 관심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떨어지는 이유의 가장 큰 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 얘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알파고와 같은 형태의 것이 아니라면 인공지능이 아니야라는 것이 수요층의 기대치인데, 전혀 지금 아직 그 수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써라는 그 역으로의 반응이 훨씬 더 일어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깨우치고 의미 있게끔 사람들한테 진짜로 인공지능이 효과적이고 우리의 그 매출이든 이 사업적인 성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사례가 되게 아주 많이 필요한 거고, 오후에 이어지는 세션 쪽에 발표하는 분들이 그런 것에 선봉에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의 시작은 결국은 미국이라는 곳에서 일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라는 형태의 얘기로 참 많이 내려고 있고 있는데, 실제로 인공지능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또는 시장이라는 부분에서 최고의 국가는 어디냐 이런 질문들 참 많이 받는데, 대개 많은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이 약 5대 비슷비슷한 수준인 거고 나머지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여러 곳에서 우리나라 수준은 얼마냐고 발표했을 때 뭐 4등, 5등, 7등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1등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미국과 중국 빼고 나머지 디아더스의 수준으로 보시는 게 좋지, 3등이냐 6등이냐 7등이냐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파워가 얼마나 되느냐 이 노력이 중요한 거고, 우리는 아직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많은 노력들이 효과가 이제 조금 나타나려고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더 거꾸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 이제 미국이라는 곳과 중국이라는 곳을 굳이 패권 경쟁이니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은 분명한 거는 이론적인 부분이나 뭔가 연구라든지 새로운 것들을 탐구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부터 특허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요소에서 이 최고 위치에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을 이 미국이랑 비교해서 치면 그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에서의 우수성은 상대적으로는 좀 뒤져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그것도 굉장히 많이 쫓아왔고요. 그런데 이들이 가진 파워는 뭐냐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이론적인 부분을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로 만드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우리는 어때야 될까를 생각하면은 사실은 우리도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장이라는 요소가 더 우선적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준비가 좀 덜 된 느낌이 듭니다. 그중에 미국이 이런 것에서 리더십을 취할 수 있게 되었던 요소 중에 제일 큰 거는 개방형 정책이에요. 뭐 우리 오픈 소스도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개방형 정책의 핵심은 인공지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수단, 툴, 뭐 우리가 프레임워크라고 얘기하는 뭐 텐서플로우 같은 거, 이거 다 공개, 소스까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누구나 다 그것을 사용해서 인공지능에 훈련도 시키고 새로운 인퍼런스도 할 수 있는 엔진도 만들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쉽지 않고 난이도가 좀 높은 부분이고 성능을 내는 데 어려움을 가진 건데, 굳이 그건 내가 왜 만들어? 그러니까 나 갖다 쓸래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데이터와 우리가 생각한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모델들을 텐서플로우라는 것에서 넣어서 수행하라고, 그 데이터와 모델들은 당연히 텐서플로우, 구글이라는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계속 수집을 할 수 있는 요소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거기 좋은 거 있으면 갖다 쓰면 되니까, 굳이 내가 학습을 위한 기술적인 요소에 힘을 뽑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데이터를 잘 해서 결과를 잘 쓸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원천적인 아이디어는 지속적으로 특정 이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는 곳이 보유를 하고 그들의 역량을 늘릴 수 있는 툴이 됩니다. 그리고 능력적 아직 뭐 AI에 대해서 기술적 축적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걸 만들려고 노력할 이유도 별로 없다 보니까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계속 그거를 쓸 수밖에 없는 기술적 종속성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데이터 개방 문제도, 우리도 뭐 오픈 데이터 오픈이니 뭐 공공 데이터 오픈이니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의료 데이터 메신 반개 같은 경우 웹사이트에서 쉽게 지금도 우리도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오픈하는 다양한 채널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데이터도 갖고 오고, 남들이 만들었다는 굉장히 좋은 뭐 캐글에서 1등에서 10등까지 했다는 알고리즘 같은 것도 쉽게 그냥 갖다가 쓸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놔서 지속적으로 우리도 쓸 수밖에 없고 그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들이 수익이라는 요소, 뭐 수익 없이 개방형이라는 것도 무조건 열어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수익이라는 요소는 첫 번째거든요. 정부 측면에서는 수익의 요소의 가장 충고로 프론티어라고 여기겠던 하드웨어적인, 즉 슈퍼컴퓨터라든지 GPU를 하는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식의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적인 부분에서는 수익성은 내가 다 가져가겠다 하면서 이제 그쪽에 기술적인 부분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태계에 관련한 거는 민간에 일방적으로 맡겨놓으면서 최대한 공개적으로 하면서 공개로 인해서 발생한 엄청난 DB와 데이터와 이것들을 묶어서 다시 상품화를 시켜버렸어요. 여기 오토 ML이니 이런 표현이라는 쓴 것들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연습을 통해서 또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썼던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모델들, 이것들을 역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너 이거 쓰면 돼 하고 자동으로 훈련시켜서 그 인퍼런스 엔진을 준다든지 이런 요소의 상품으로, 요소 데이터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공짜로 줬는데 공짜로 준 것으로 얻어진 데이터가 또다시 상품화되는, 이거를 우리 지금 아마 모바일 쪽에서의 OS 측면으로 아마 비교해도 될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라는 것이 있는데 안드로이드 오픈 소스잖아요. 그런데 안드로이드를 돌리다 보면 거기에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플리케이션들은 또 다른 수익, 그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곳의 수익 모델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만드는 거를 많은 사람한테 노출시키기 위해서 구글 플레이에다 올리잖아요. 바로 구글 플레이가 여기서 여러분 오토 ML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android는 무상으로 거의 개방형으로 뿌려버리지만 거기서 쓸 애플리케이션에서 생각일 수 있는 수익성에 관련되는 요소를 앱 스토어와 같은 이런 곳을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판매에 약간 제약을 주고 수익성을 중간에 어떤 뭐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수익 사업을 자기 기술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생태계만 가지고 한 것들이 AI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미국 쪽에서 지금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고 있는 방식이고 중국도 사실은 미국 방식을 똑같이 했고 거기 쫓아 했었던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쌓이는 게 미국을 도와주는 그런 형태라는 걸 이제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거를 중국이란 범위 내로 좀 제약시킬 방법은 없을까 한 게 이제 중국이 취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론티어 전략과 개방형 전략은 동일합니다. 단 그 개방이란 부분에 제약을 뒀어요. 중국이라는 테두리 내에서의 개방인 거고 중국을 벗어나는 순간은 없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데이터 블록화라는 형태를 통해서 내부와 외부를 구분했고 내부에서 발생하는 많은 형태의 생태계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을 최대한 많은 중국 기업들이 쓸 수 있게끔 해주자 하는 의미에서 여기처럼 15개 분야의 플랫폼을 지정하고 잘하는 기업들한테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API로 중국 기업들한테 쓸 수 있게끔 해줘라 한 겁니다. 이거 국가대표 플랫폼, 국가대표 기업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우리가 늘 듣던 중국의 메이저들이고 사실은 이런 회사들이 중국 내에서의 그런 사업 활성화 부분에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써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 미국에서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왜 니네들은 니네들끼리만 쓰면서 이거는 불공정이다 해서 소위 미국에서 경제 제재나 이런 제재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업체들의 상장의 제약이라든지 수출입의 제약이라든지 하는 업체들의 이름 보면 다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이 정부 측면에서 그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중국의 기업들이 상생하게 만드는 이런 요소를 개방형으로 했지만 그들만을 위한 리그였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또 다른 그 싸움의 요소로 발생하고 있는 그 핵심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편 우리도 어쩌면 이게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만한 규모의 플랫폼과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 굳이 얘기하자면 마이데이터니 이런 류에서 이런 수 있는 요소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규모가 너무 작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싸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국이 좀 부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보면 미국과 이 경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을 게 또 이들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들은 데이터의 중요성이라는 걸 알고 데이터를 오픈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가질 수 있는 파워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블록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데이터, 중국 내에서 생산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중국 내에서만 유통하고 중국 밖으로 못 벗어나게 하겠다는 게 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게 개인정보보호법 쪽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에서 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엮는다든지 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걸 함부로 외국 기업은 다루지를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쓰기 위해서는 결국 중국 기업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놓고 타이트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이제는 중국의 빅 자이언트들조차도 이제 이 제약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그거는 이제 공산당 쪽에서의 이 하고자 하는 의도 쪽하고 이들이 통제가 잘 안 되는 부분에서 생긴 괴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런 그 블록화를 통해서 그들의 산업과 그들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확산시키는 그런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으로 얘기할 부분은 이제 앞으로 뒤에서도 이어지겠지만 각 산업 영역별로 우리의 그 많은 기업들이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테크 자이언트들이 직접 나서서 몇몇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하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음성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사실은 말만 음성인 거지 언어 처리라고 그냥 이해하십시오. 음성의 인식과 합성 또 자연어 처리 이런 것까지를 다 합친 영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이쪽은 아마존과 구글의 대결 구도를 보는 게 가장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게 가장 무난할 것 같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자연어 처리의 강점, 특히나 머신 트랜스 이게 기계 번역이라는 요소들을 통해서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것들을 쉽게 번역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원래 원문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구조까지도 이미 갖고 있고 그들 언어 사이의 문화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마존은 조금 달리 마케팅 이게 쇼핑이라는 부분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쇼핑이라는 것도 쉽게 틀어줄 수 있는 쉽게 이해해줄 수 있는 툴로서의 알렉사, 그러니까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한 그 확장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그 인공지능 스피커의 사용 영역을 집이라는 곳에서 이제 자동차 등등등 사용자들이 많이 존재하는 공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영역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현재 상황이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등등등도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슈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시리 같은 거를 인터넷이 없이도 시리가 동작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그래서 네 정보를 휴대폰에서 절대로 클라우드나 이쪽으로 가져가지 않고 너의 폰 내에서 모든 거 프로세싱해서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키로 세워서 그들의 차별점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도 똑같이 이들과 생각하는 전 세계 나라의 언어를 다루고 이런 경쟁을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한글이라는 특수한 우리만의 언어가 있거든요. 적어도 한글에 들어가는 기술적인 부분은 세계 1등은 한국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글이란 요소를 빼버리고 모든 언어에서 1등을 하자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추구하다 보면 어쩌면 한글 기술의 본이 제대로 된 발전에는 오히려 지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영어권에서 쓰는 음성 관련되는 솔루션은 나름대로 쓸만하다는 얘기 참 많이 듣잖아요. 근데 우리의 한글 음성 또는 언어 솔루션은 어때요? 그런 얘기 별로 안 들어요. 왜 이렇게 후졌어?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잖아요. 어쩌면 그게 우리는 한글이라는 것에 우리의 것을 최고의 것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모든 랭귀지와의 언어 처리에서의 최고를 추구하는 새로운 기술을 추구하다 보니까 한글 부분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늦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언어 쪽 관련돼 가지고는 한글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술이기 때문에 차별화된 기술에 대한 요구보다는 성능이 지금보다 좋아지는 요구를 좀 해서 그다음에 예산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서 끊임없이 우리 최고의 기술을 또 모든 서비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러한 그 한글 관련된 언어 처리나 이렇게 자연어 처리라든지 음성 관련된 기술을 실제로 현장 많은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생태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홈 쪽은 아마도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가장 긴 오랫동안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AI라는 것이 또 다른 멋진 그 잭팟을 일으킬 만한 수익성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웨어러블부터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스마트홈 저는 홈네트워크 사업도 했었지만 이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사람들한테 편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면서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왜냐? 집에 들어가서 웨어러블 내가 쫄쫄이를 왜 입어야 되죠? 집에 가서 의자에 앉는데 왜 똑바로 앉아야 되죠? 나는 그냥 옆으로 비스듬히 앉아서 TV를 보고 싶은데 그거를 제약하는데 이거 있으면 홈네트워크 스마트홈이 어쩌고 헬스케어가 어떻다면서 사람들한테 강요를 해버렸어요. 쉬운가 편한가? 아니요. 집은 쉽게 편하고 쉬려고 왔는데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만들어졌던 게 지금의 우리의 실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AI의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신경 안 써도 알아서 해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정교하게 서비스를 만든다는 그런 요소로 이 부분을 좀 대응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보시면은 직원들을 위한 주택을 만들어서 그 안에 시설이 되어서 서비스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제약을 주지 않으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스마트홈 쪽입니다.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은 사실은 나와바리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애플 같은 경우는 주로 하드웨어 쪽이다 보니까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까지 모든 거 내가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하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실 물류 유통망을 이용해서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환자라든지 이들이 오가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애플에서의 하드웨어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로 노인들의 이제는 하드웨어들이 IoT를 이용한 하드웨어들이 많은 의미 있는 성과는 보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직접 쓰는 그다음에 꼭 필요하다는 느낌을 주지는 못했는데 그게 와치가 그런 역할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마존의 물류 쪽은 전반적으로 온라인 약국부터 시작해서 물류 유통에 해당되는 쿨체인까지 만들고 그다음에 환자들 기저 질환자들 120만 명짜리 회사까지 만들었어요. 그들이 주인이면서 테스트베드까지 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 아마존에 해당되는 겁니다. 마지막 금융 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까 사용자 접점에 해당되는 통로를 통해서 사용자가 거래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필요한 요소들을 수익 사업으로 집어넣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페이먼트 쪽 관련되는 거, 대출과 관련된 이런 쪽으로 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 관심 영역은 보시듯이 페이먼트에 관련되는 부분 쪽, 그다음에 인슈어, 그러니까 보험도 많이 되고 있는데 어저께 신문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주가 팍 떨어졌다는 게 이제 금융의 우리 또 다른 규제로 인해서 잘 나가던 게 이제 꺼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실질적인 기술의 핵심은 절대 안 놓치겠다고 하면서 들어간 게 페이먼트와 대출의 두 가지 지불과 대출이라는 요소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쇼핑 가장 앞서 있는 쇼핑의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 사이트에 온갖 금융에 필요한 기술적인 펑셔널한 부분을 다 제공을 해주다가 이제는 남들 거 소싱한 게 이제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집어넣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엄청나게 많은 그 기업의 능력과 그다음에 잠재 가치를 보고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대출이라는 거를 참여한 업체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자동으로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통해서 대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애플도 역시 애플 카드나 애플페이를 통해서 이제 시장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는 시작을 인도라는 곳에서 G페이를 통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 세계적으로 넓혀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 그 금융이라는 측면에서의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금융은 지금 우리 국내에서 벌어지듯이 핀테크니 뭐 이런 요소를 통해서 단순히 돈만 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상품부터 시작해서 온갖 영역에 다 끼어들고 있고요. 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엔드유저 접점은 이미 갖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이 접점에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파트너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페이버를 그 사람이 나한테 모이게끔 하는 그런 데 신경을 쓰고 있어서 판매자 쪽에 편의성을 주면서 그들이 나한테 몰려들게끔 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과 최종적으로 페이먼트에 빌링을 하는 이 기술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아마 우리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오늘 듣고 계신 분들한테 꼭 듣고 싶은 게 AI 기술의 현장 적용은 아직 우리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인간 수준의 최고는 우리가 지향점인 것이지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산업체 현장 적용하는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서 그분들이 선도에 서서 하는데 그것들이 의미를 가지기 위한 시간과 고통 부분에 그 수요자 쪽에서 많은 참여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